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기입니다. 8월 24일부터 각 지역의 영재교육원에서 다음 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후보 학생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영재교육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어떤 아이를 영재라고 하는지, 둘째, 영재교육원에서는 어떤 아이를 선발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재교육을 받는 게 우리 아이에게 득일지 혹은 실일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아이를 영재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 몇 차례에서 영재라고 의심해봤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말이 좀 빨랐다든지 또는 또래에 비해서 한글을 빨리 뗐다든지 게다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막 숫자를 더하고 빼더라. 실제로 영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또래보다 조금 빠르더라 하는 건 발달이 빠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실제로 발달이 빠른 아이들 중 일부가 영재이기도 합니다. 또 학교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한 학급의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은 평범한 아이들, 그리고 4, 5명 정도 똘똘한 아이들, 3, 4명 정도의 똑똑한 아이들, 그리고 2, 3명 정도 부진한 아이들도 있고요. 전교에 1명 있을까 말까한 영재성을 가진 아이. 똘똘한 것과 똑똑한 건 어감이 조금 다르죠. 똘똘한 건 창의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거고, 똑똑한 건 평균 이상의 학습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거. 당연히 이 모든 부분에 포함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교에 1, 2명 있을까 말까한 영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평균 이상의 학습 능력, 그리고 창의성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집착력을 보입니다. 과제 집착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당면했을 때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흥미 그리고 에너지를 말하죠. 이 부분에서 평범한 친구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영재성의 특징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데 가장 특징적인 거 3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평균 이상의 학습 능력, 그리고 창의성, 과제 집착력, 이 3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야도 엄청 많아요. 수학, 과학, 발명, 정보,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융합, 인문사회 엄청 많죠. 그러면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들만 영재교육원에서 선발하느냐? 답을 바로 알려드리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영재교육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영재의 의미는 어떤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능력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즉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떠올리는 신이 내린 능력의 소유자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아니고요. 영재교육은 누구나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수치로 표현한다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상위 30% 아이들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봅니다. 30%. 생각보다 엄청 높은 문은 아니죠. 많은 아이들에게는 영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재성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 하더라도 영재교육원에서는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첫째,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성취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교과 성적을 수치로 환산해서 영재성 진단에 참고합니다. 둘째, 창의성이 높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학생 스스로 그리고 교사 관찰에 의한 창의성 수준 정도를 체크리스트해보고 그 수치가 평가 결과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셋째, 교과에 관한 흥미, 적성, 과제 집착력과 같은 내적 동기를 맥락적으로 평가해서 결과에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집단 안에서도 잘 표현하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잘 되면서 많은 아이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인재를 말해요. 실제로 공부는 잘하는데 집단 안에서 잘 못 어울린다든지 급기야 자기 주장만 펼치면서 협동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실제 영재교육원에서의 수업은 개인의 학습 비율보다 그룹 학습으로 함께 산출물을 내는 것과 같은 학습 활동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에서의 영재교육의 목적, 마지막 문구에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유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더십이 부족한 영재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조금 곤란하겠죠. 이렇게 리더십에 관한 평가도 반영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영재교육원에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면 아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은 곤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존재 이유를 모르는 학생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의 의지는 바닥인데 엄마가 시켜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선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해요. 우리 초등의 경우는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이 실시되고요. 그래서 그 전 학년도에 미리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지원 방법과 선발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공부 좀 하는 우리 아이 영재교육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사실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멋지죠. 대학 부설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초등학생이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문제는 수업 난이도가 너무 높다면 평소 실패 경험 없이 칭찬만 주로 받으며 영재라고 칭송받던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간혹 회피하기도 합니다. 실패가 두려울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의 영재교육원 또는 단위학교의 영재학급에서도 체험 위주의 수업 그리고 심화된 수업이 진행되는데 간혹 수업에 흥미는커녕 부담만 가지고 멍하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좌절만 경험하고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해서 패배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뭐든 도전해보고 참여해보면서 성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원한다면 말이죠. 간혹 상위 학교에 가기 위한 필수 코스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5월 27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영재학교와 과학고 교육과정에 연계 강화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아마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동안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영재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지 진학에 관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한 문장 정도 교과 발달 상황의 기록이 남겨지기는 해요. 영재교육원 몇 시간 수료했다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아이를 영재라고 하는지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는 어떤 아이를 선발하고자 하는지 영재교육을 받는 게 우리 아이에게 득일지 실일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아이들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 뒤에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